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7 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는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졌죠.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외국 가서 나가 살 수도 있고 심지어 국적을 바꿔서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요즘 MZ 세대라고 하나요? 젊으신 분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또는 다른 사회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활짝 열어두고 본 유튜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4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특성이 있으면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꿈을, 우리의 이상을, 또 의미 있는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인구가 많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많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국가. 여러분 그런 국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국가 면적이 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시장이 증가하고 시장이 커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자원이 천연 자원이죠. 번째로 수산자원, 농업, 그 다음에 우리 석유를 포함한 그런 자원 또는 산림자원 등등 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지난 거의 20년 동안 계속 무역 흑자를 누리고 오다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무역 적자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한국의 기업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죠? 우리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원자료 수입이죠. 수입가가 특히 유가, 천연가스 등이 많이 인상돼서 우리 경제가 현재 지금 침체기라기보다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자 장애 요인이고 또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국가.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산주의 같은 국가죠. 그 다음에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자유스럽게 그곳에서 기업을 만들 수도 없고 개인도 본인의 노력에 부응하는,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시장, 보이지 않는 힘, 시장이 존재해야 되는데 국가의 시스템이라든가 국가의 정책,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는 국가,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는 성장 발전 가능성에 장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착하고 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가가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가서 살기 좋다고 보는 거죠. 선한 국민성입니다. 선한 국민성. 착한 국민이 사는 곳이죠. 사이먼 박 선생, 각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는데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가 또 누가 착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면서 의구심을 가신다든가 또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관광을 전공해서 다행스럽게 세계 곳곳을 다녀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여행을 수십 차례 해본 적이 있는데 각 나라 가 보니까 피상적으로 보긴 했지만 착한 국민성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는 국가, 보통의 국가는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착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 우리가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국가가 다양성이 존재하는가, 인종의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관습의 다양성, 다양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국가가 뭔가 다이나믹스, 역동성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시 말해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가 쓰고 있는 언어의 문자 체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라틴어죠. 그러니까 알파벳 문화를 쓰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이먼 박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 투자나 취업 또는 이민을 가서 살기 좋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국가 어디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인도네시아를 강력 추천합니다. 인도네시아를 강력 추천합니다. 네 가지 캐테고리,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두 개 했던 그 6가지 캐테고리를 봤을 때, 첫째, 현재 인구가 많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두 번째, 자원이 무궁무진하고 풍부하고 자원 대국이죠, 인도네시아.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정치가 아주 안정된 국가, 지도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국가.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선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 선한 국민성을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사이먼 박이 판단하기에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해교 국가입니다. 해교 국가. 무슬림 국가이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동에 이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관용성과 융통성이 있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서 국가가 조화롭게, 국민들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국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언어가 바하사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졌나요? 언어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알파벳을 조합해서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뭐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받는 사람 또는 심지어 교육을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를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영어를 쓰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로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있는데 이 두 국가는 영어를 공용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영향을 봐서 그러는지 젊은이들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 심지어 길거리에서 또 시장에서 뭐 조그만 장사를 하신 분들도 영어를 제법 잘 구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전인가요? 1주 전인가? 인도네시아에서 G20 세계 강국 20대 국가가 여기서 성대한 컨퍼런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오늘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어로 감사합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erima kasih.